우리나라가 작년 3월 이후에 1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최초라고 하는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되게 안 좋은 부분이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숫자도 좀 안 좋아지는데 국가의 측면에서의 외교적인 관계들도 조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 관계의 이면에 있는 서로 간의 이제 갈등 구조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도 안 좋아지는데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는 약간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뭉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네. 뭉치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뭉쳤을 때 뭉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편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너지가 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시너지가 나야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너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이제 미국, 유럽, 뭐 그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다 뭉쳤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나고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잘 할 수 있었는데 그거가 안 되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불이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가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작년부터 사실 시그널은 계속 지속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은 주의 편에 있고 뭔가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뭔가 수급도 안정화되고 교역도 안정화되고 막 이럴 네. 수 있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교역에서 되게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죠. 중국하고 피해는 전형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네. 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면서 좋았을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들이 확 줄어들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블록이 되는 경제 구조에서는 사실은 사이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파운드 블록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1800년도 때 대영 제국 때 우리가 네. 식민지 많이 거느리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거의 한 30개, 40개 나라가 다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도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뭐 중동 국가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대영 제국일 때도 블록화되고 이렇게 파운드 블록 형성했을 때 이제 한쪽에는 당연히 달러 블록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 거기 힘이 약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미국 경제가 세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블록 안에서도 준비금이란 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각 국가들이 통화 가치를 파운드에다가 일정하게 고정시켰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 가치를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영국이 관계가 좋은 국가들은 좀 도와줬어요. 근데 관계가 조금 덜한 국가들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해줬겠죠. 좀 소원해져.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나중에 또 여기도 균열이 가고 붕괴가 됐거든요. 불확실하고 결국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이렇게까지 뭉쳐있는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관계 설정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인 무역 적자도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영향이라고 그 보시나요? 영향도 그 의미를 좀 알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볼펜 하나가 있을 때 네. 좋은 볼펜 있고 볼펜 한번 네? 줘봅시다. 이 볼펜은 안 좋아요. 근데 이 볼펜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A라는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B 나라가 좀 약간은 떨어져요, 아직은. 근데 이 B 나라랑 관계가 좋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하고 교육할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 열심히 발전시켜봐.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치적인 이념도 있고 역사적인 이념,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나도 저 사람이 필요한데 저쪽에서도 나의 뭐가 필요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런 관계 설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그거 외에 혹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한국의 무역 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네. 그 온라인에서의 셀럽분들 말고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자영업자가 만들었는데 브랜드 이거가 되게
좋아 이랬던 거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예, 음식도 좋고요, 다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상품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네. 상품 쪽이. 상품 쪽은 전혀 생각이 안 네.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IMF도 겪었고 되게 많은 이제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시절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고도의 성장을 하면은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이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어디서 왔냐면은 수출에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기술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게 이제 또 안으로 투자가 들어가면서 많은 작은 기업들이 커지고 거기서 또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가 나오면 또 다시 순환이 되고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력 부분에서 일단은 기술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술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좋은 거를 많이 사줍니다. 우리 네. 유명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시장 파일을 안 뺏기려고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을 지재권으로 다 막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밑에 기업들한테 또 막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들도 계속 이제 균형을 보호를, 유지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 구조가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막히면서 양극화가 생겼고 이 양극화가 생기면서 대기업이나 잘 되는 회사 그리고 잘 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쪽은 계속 잘 되고 현금 흐름이 그래도 상대로 양호한데 괜찮죠. 우리 소득계층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성장하면은 무조건 다 밑으로 온기가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외쳤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왔다. 거기에 한계가 오면서 사실은 앞서도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은 안에 내수 살림이 잘 되면 결국에 자영업자나 안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상품의 가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국민들도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상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 내수 서비스 그 내수 시장이 큰 게 바로 그건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서로 간의 단절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무역 적자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이거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고민스럽지만 지금 관계 문제에서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간 걸쳐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근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리고 모든 이제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 되게 많이 지쳐 있고 네. 양극화 때문에 위화감이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소통 단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젊은 계층들은 산포가 있고 네. 결국에는 고통이 되게 가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수의 살림살이와 그 마음 달래기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야, 무역 적자라는 결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단절감이나 네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네. 이런 우울한 감정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파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순환 속에서. 그렇죠. 지금도 사실 충분히 힘든 시기를 다들 네. 지나고 있거든요. 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모두가 이렇게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네.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여러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 삶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 대공황 시절을 겪고 뭐 이런 때를 보면은 중요한 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차원보다도 미세적인 정책들이 되게 잘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돈을 하나 쓰더라도 잘 쓰여져야 되는 구조고 지금 사실은 앞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라는 거, 단절이라는 거 사실은 요즘에 정신 상담 프로그램 네.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오은영 박사님 네. 방송 많이 하시는데 육아를 제외하고는 부부나 가족관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다 찾아 들어가면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90%가 다 경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귀인을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데 경제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서로 간 테이스트까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이제 갈등이 확 더 커지는 커지고 거죠.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갈등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해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경제적 갈등에 대한 고통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해소와 이제 그것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풀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지금 심리 얘기를 하지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심리는 경제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가족이
갈등이었고 편안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더 정말 많은 걸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과 보람이 있을 때 모든 가장들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생각이지만 대공황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면은 뭐 이제 우울증, 자살 뭐 당연히 이제 그 서로 간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뭐 이제 폭행이라든지 뭐 여러 범죄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는 표준화된 어떤 상담 심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이런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경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이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사실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이 본원적으로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쁘게 뭔지. 살다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 상담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이제 외부에서 온 충격, 그 다음에 정책 카드 때문에 다 미국이 이제 사실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뭔데? 저한테도 대안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DNA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기에 예전에 많은 문학가들이 제일 좋은 작품들은 전쟁 시기에 탄생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뭔가 부를 창출하고 무언가 한 단계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물론 기회가 있으면 하셔야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자신의 삶,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근데 보통 잘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떤 전문 그 아나운서님께 여쭤봤더니 자기는 방송이 제일 싫대요. 근데 잘하는 일인 거죠. 그분은 정말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 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막 거창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DNA라고 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개발해보자. 네. 얼마 전에 만났던 제가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걸 여쭤봤었어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럴수록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죠. 아니, 그건 셀럽이나 연예인이나 뭐 사업가, 뭐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게 안 그렇습니다. 자신을 잘 보면 나는 다 이제 이렇게 승진도 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각자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어떤 분은 승진했는데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해요. 네. 이런 분은 그거를 계속 살려나가면 나중에 그 네트워크를 계속 나중에 이제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도 넓혀가지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잘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는 게 지금은 우리 사회에도 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힘든 이 구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각자만의 좀 DNA를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요. 실업률 측면일 것 같아요. 우리 딱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이런 일상 속의 어려움,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측면도 아무래도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일단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는 사실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 위험한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다 R&D 쪽, 그러니까 더 경쟁력,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경쟁력으로 뚫고 나가려면 결국엔 상품의 R&D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일단은 뭐 일부 연구 쪽 인력에 대한 니즈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브로드한 이제 설비 투자나 어떤 직군에 대한 수요들은 좀 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 수 있고,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금융 하면서 SVB 사태 일어난 다음에 뭐 CS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금융 쪽에 되게 포커싱이 돼서 오늘 주식이 오르면은 금융 이쪽이 다 해결됐나 보다 이러고 주식이 내려가면 뭐 어디서 또 터지나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약간은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것보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도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렇죠. 좀 이 여파가 결국에는 왜냐 SVB가 투자했던 많은 벤처 기업들이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뭐 전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각국에 있어서 SVB가 투자를 하면은 그 세컨 라운드에서는 이 정도 투자도 해도 돼라는 바이블까지 형성될 정도였거든요. 그렇겠죠. 리딩하는 네. 그런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분명히 여파가 미칠 거라서 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회사라면 괜찮지만 2, 3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실업이라든지 실직 그런 리스크들이 저는 사실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MF 세대, IMF 때도 뭐 실직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세대에도 실업률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 자체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세대에서의 실직률 네.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어떻게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IMF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산업화되고 제조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겪으면서 전환하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대외 시장에 대한 개방, 그 다음에 자금 시장에 대한 개방, 여력 이런 게 되게 약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 IMF 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게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중남미로 조금씩 전이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IMF를 맞았는데 네. 환율도 되게 이제 그쵸. 급변동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힘을 모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이제 IMF 때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 금 모으기 운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 장롱속 안에 있는 금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뭐 조그만 거라도 예, 다,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IMF 차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갚아 나가자 뭐 이런 운동.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의 여력이 있고 성장이 된 다음에 정책적으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자란 나무인데 나무가 다 자란 상태에서 어떤 비닐하우스의 나무 크기가 다 꽉 찬 거예요. 비닐 끝까지 찬 거예요. 네, 끝까지 네, 다 네. 찬 거예요. 다 찼는데 옆에서도 나도 크고 싶어. 근데 올라갈 데가 없어요. 위에서 다 채워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막 너 저리 가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막 싫어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쿵 맞아버린 거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가난해지고 사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뭘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다 이런 구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자란 구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다음의 넥스트 스테이지를 생각하기 힘든 구간이 돼버린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경제를 말씀드릴 때는 되게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이상 자라날 그 공백, 네. 이 비닐하우스 안에 공백이 없거든요. 보이시네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외 경제 풍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서서히 거치고 인플레가 거친 다음에 미국이 뭔가 그래도 정책 여력이 생겨서 미국이 그래도 낙수 효과라고 그래도 좀 좋아지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은 잡고 최소 2년 이상 잡고 네. 버텨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박한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버텨나가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이랑 네. 달러를 사두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흔히들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달러나 금을 좀 매입하는데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투자 지금은 그 양쪽이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침체 신호가 안 올 것 같은 이제 서서히 오면서 은행도 약간 이제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달러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강해지긴 힘들어요. 네. 이거를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 세게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을 하더라도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제한이 되면 사실은 그 끝은 어디로 가냐면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 쪽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네. 금도 사실 때 무조건 달러가 지면서 금의 시대가 왔어요. 요새는 한 번에 그렇게 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투자도.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너무 이게 급등락도 있고 이제 미국 정책에 따라서 또 확 또
금이 죽었다가 달러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변동이 구간들이 너무 심하죠.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산의 일부분만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뭐 달러나 금을 사둬라 뭐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경제 전망으로 봤을 때는 금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산의 뭐 몇 퍼센트를 몰아넣기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힘든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가 네.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 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금 투자 이런 것도 약간 위험을 대비한 투자가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사이드를 통한 투자도 이제 안전한 것들, 그다음에 안전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정부가 다시 되살아나서 뭔가 힘을 발휘하려면은 발행 시장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 다시 또 뭐 돈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고, 근데 나머지에 대한 포지션은 저는 사실 뭐 주식을 사시라 뭐 부동산 자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법은 불리는 부분에 대한 영역도 있지만 이것을 해지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지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지출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거는 결국에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하고도 동일하는데 그럼요. 요즘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세상에 당장 쿠팡에서 몸을 시키면 내일 아침 오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좀 어색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럴수록 오히려 비용에 대한 절감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돈들이 10년 후에 오히려 지금 빵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10년 후에 빵 4개, 5개, 그 빵 4개, 5개를 늙어진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혹은 이제 자녀들한테 더 많은 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용 컨트롤 해 나가시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출을 좀 지켜라. 너무 네. 많은 지출을 네. 조금 맡기는 것도 내 자산을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셨고, 오늘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지? 라고 좀 막막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니까 지켜보면서 버티는 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께서 좀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으면 좋을지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약 100년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약 100년 정도 되는데 경기의 사이클은 몇천 년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에 대한 사이클들은 사실 좋았던 만큼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빠지는 구간에 저는 기본에 좀 더 충실하자. 앞서 말씀드린 나를 잘 알고 나와 갈등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갈등의 본질을 좀 잘 찾고 그런 시간이 되고 나의 능력을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처럼 좀 잘 개발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뭔가 늘려야 되고 현금이 부자가 되고 당장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한 사람이 이제 뛸 수 있는 2, 3년 후의 시간이 됐을 때 그런 잘 뛸 사람으로 준비를 하자. 안 되는 구간에서 너무 애써봤자 사실은 더 힘들어질 뿐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빠르게 분석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는 다팝콘 채널도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